뉴스파이팅 배승입니다. 4부 어려운 정치 현안을 새 변호사가 머리를 맞대는 띠띠띠링띵띵띵 세변의 하 송영훈 변호사, 조현선 변호사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송영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현상입니다. 네, 오늘 조현선 변호사님 유죄 이후에 굉장히 얼굴이 밝아지셨어요. 표정 관리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좋습니다. 왜 송영훈 변호사님 왜 웃지 못하세요? 아니, 웃고 있잖아요, 지금. 웃고 있어요? 아, 힘들 때 웃는 자가 인류라고. 아, 그래요? 네. 내가 웃는 게 아니야. 아, 저희 여당이 요새 힘듭니다. 그래요. 진짜요.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벼랑 끝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민주당이 감액 예산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했습니다. 국민의힘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 힘든 게 예. 거야의 독주와 횡포 때문에 굉장히 힘듭니다. 우리 헌정사상 언제 이렇게 야당이 단독으로 예산안을 4조 원이 넘게 삭감을 해서 예결위에서 단독 통과시키고 본회의까지 보낸 적이 있었습니까? 물론 원식 국회의장이 일단 브레이크를 걸어서 일주일 정도 시간을 벌긴 했습니다마는 네. 이 예산안 감액의 내용이 굉장히 나빠요. 예를 들면은 네. 지금 의료 현안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전공의 지원 사업 해야죠. 예. 그런데 전공의 지원 사업 예산이 지금 내년도 정부 원안에 3,600억 정도 잡혀 있었습니다. 그 중에 1,000억 원 가까이 삭감을 써요. 931억을 삭감을 했는데 예. 그러면은 야당은 전공의 지원 안 할 거냐, 그리고 의료 현안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묻지 예. 않을 수가 없고, 그다음에 그 대왕고래 프로젝트라고 동해안에서 석유 탐사하는 거 있지 네. 않습니까? 505억 원을 잡아놨는데 8억 원 남기고 497억을 깎았습니다. 그러면은 민주당은 우리나라 앞바다에서 석유가 나면 안 되는가? 그다음에 제가 꼭 좀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이 네. 대학생 근로장학금 사업도 83억을 깎았고, 우리 굉장히 어려운 형편에 있는 아이들이 저축을 하면 정부에서 같이 돈을 보태줘서 자산 형성을 도와주는 사업이 있어요. 네. 그것도 21억 원을 깎았습니다. 이렇게까지 시민을 해야 되는가? 그 대학생의 꿈과 우리 어린이들의 저금통은 좀 건드리지 말았으면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민생 먹사니즘 이재명 대표가 강조했던 부분인 것 같은데요. 지금 듣고 보니까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예산 감액에. 지금 변호사님 좀 초점을 좀 다른 데 맞추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요? 사실상 이게 중요한 거는 특활비 감액 관련된 이슈 아니겠습니까? 예. 물론 방금 말씀하신 동해 탐사 같은 경우에도 타당성 조사부터 다시 하라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그게 가능한가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도 있고 의문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삭감을 하게 된 부분이고요. 핵심적인 거는 특활비 삭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사실상 많은 시간을 부여했습니다. 관련해서 소명할 수 있는 부분 소명해라. 소명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 삭감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죠. 특활비, 특경비 물론 많은 전액 삭감을 하게 되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정부 여당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뭐 수사비를 전액 삭감한 건 아니에요. 일반 수사비의 경우에는 여전히 1,200억이 넘는 예산을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에 민주당에서 한 예산 삭감안은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결정이었다. 지금 상황에서 그대로 유지하게 되면 정부안이 그대로 통과되는 상황이 맞이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걸 막기 위한 고육지책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특활비 얘기는 제가 좀 더 드리면은요. 네. 일단은 경찰이 지금 특활비 그다음에 특정수사 경비 다 영원이 됐잖아요. 네. 야당이 감액을 해서. 그런데 그 특수활동비나 특정수사 경비에 고도의 보안성을 요하는 수사에 필요한 비용들이 녹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약 수사라든가, 마약 수사는 잠입 수사 또 함정 수사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보이스피싱 수사. 예를 들면 보이스피싱 수사를 할 때 그 보이스피싱 정말 당한 피해자인 것처럼 가장해서 돈을 보내기도 합니다. 네. 그 조직책들 잡기 위해서 그런 비용들이 거기 녹아 있는데 영원이 되면 마약 수사, 보이스피싱 수사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검찰 특활비도요. 그 이원석 검찰총장이 작년 10월에 예. 국회 국정감사 때 이런 얘기를 한 게 있어요. 그 검사 생활하면서 내가 집에 월급을 제대로 갖다 줘본 적이 몇 번 없다. 왜 그러냐면 예를 들면 검사들 뭐 압수수색 할 때 또는 뭐 야근을 하거나 뭐 주말에 수사를 하거나 이럴 때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 것들을 방금 조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일반 수사비로 다 충당이 안 돼요. 오늘도 기사 나온 거 보면은 그 월 한 100만 원 정도 들어갈 때 수사비는 20에서 30만 원밖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7, 80 정도를 검사 사비로 충당하는 일들이 계속 있어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다 영원이 되면 앞으로 적극적으로 수사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지금 검찰 때문에 민주당 많은 의원들이 수사받거나 기소를 당하거나 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보복성이라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한 것이죠. 그 특활비라는 게 어떤 그 내용을 알 수 없으니까 특활비라는 명목으로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한 증거를 내라, 근거를 내라. 이것도 좀 앞뒤가 안 맞는 말 아닐까요? 물론 기밀성이 요하는 곳에 쓰는 네. 게 특활비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과거 특활비 집행 내역을 뭐 구체적인 내용은 없지만 집행 규모를 살펴보게 되면 네. 특이하게도 검찰의 경우에는 명절에 끼었을 때 특활비 집행이 많은 경우가 있어요. 그럼 누가 보더라도 좀 의심이 가는 사정 아니겠습니까? 명절 때 명절 검체가 많이. 명절 때 수사를 그렇게 갑자기 많이 할까요? 기밀 수사를. 그렇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내역을 증빙을 하라는 거는 국민 모두에 공개하라는 게 아닙니다. 국회의원들이잖아요. 국회의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증빙을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국정원의 경우에도 굉장히 고도의 기밀성을 요하는 조직이긴 하지만 네. 주기적으로 보고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제도적으로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고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관례적으로 특활비는 모두 다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대로 해야 된다. 그건 아니지 않냐라는 게 이번 22대 국회 민주당의 입장이 아닌가 싶고 저는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지금 민주당 입장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요, 그 투명성 얘기는 민주당이 할 자격이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문재인 정부 청와대 특활비를요, 뭐 납세자 연맹을 비롯해서 여러 시민단체에서 정보공개 청구해달라고 행정소송을 낸 적이 있습니다. 1심에서 시민단체들이 승소를 했어요. 그런데 최종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2심에서 각하로 바뀌어가지고 확정됐거든요. 그게 왜 그렇게 됐냐? 소송하는 도중에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끝났어요. 그래서 그 특활비 사용 내역들 다 대통령 기록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 기록물로 이관이 돼서 정보공개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공개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투명성을 얘기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국회 특활비 특경비는 살렸잖아요. 그러면서 검찰, 경찰, 감사원, 특활비, 특경비는 다 없앴기 때문에 내로남불 얘기를 듣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대통령 경호처는 이번에 특활비가 살아남았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국회에 나와가지고 답변할 때 전직 대통령도 해외를 많이 간다. 이렇게 하니까 결국에는 야당에서 이 특활비를 살려준 거예요. 그러면 이게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네. 어떻습니까? 글쎄요. 일단 국회와 비교하는 것은 사실 저는 뭐 이렇게 과연 뭐 비교 대상이 될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들고 일단 규모 자체부터 금액이 적습니다. 경찰과 검찰이 책정하고 있는 특활비 규모는 다르고요. 과거에 한 차례 국회에서 홍역을 겪은 적이 있죠. 그 말씀하신 특활비 관련해서 좀 무분별하게 집행된 사례가 있어가지고 이미 한 차례 홍역을 겪고 난 다음에 조금 더 투명하게 집행이 돼야 된다. 그리고 금액을 삭감해야 한다. 그런 여론을 받아들였던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특활비 같은 경우에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경우에 충분히 이유가 있다고 납득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특활비 충분히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과거 뭐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렇게 했는데 왜 지금은 그렇게 하냐라고 하는데 그럼 과거에 잘못된 전례가 있다고 해서 지금도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 건가요? 만약 과거에 잘못이 있으면 과거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앞으로 미래를 바라보고 투명성 있는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게 그것이 온당한 22대 국회의 책무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과거에 그랬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게 한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국회 특활비가 얼마나 투명하게 집행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필요성이 대단히 높은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지금 우리 국회의 모습만 보면 국회는 마약 수사를 방해하고 있고 경찰은 적어도 마약 사범이라도 잡아요.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아무리 뭐 그런다 하더라도 영으로 한다는 건 너무 과도한 거 아닐까요? 지금 끝까지 영원으로 할 가능성은 저도 높진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요? 충분히 추후에 여야 합의를 통해 가지고 증액이 될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집권 여당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대안을 제시하든가 뭔가 중간에 그런 그 중간다리 역할을 좀 해주셔야 되죠. 지금 같은 교착 상태라고 한다면 과연 이 예산이 제대로 된 예산으로 협의해서 통과될 수 있을지 좀 걱정이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영원으로 하진 않을 거란 얘기는 결국에는 이 감액 예산이 일종의 협박용이라는 얘기잖아요. 지금도 정가에서 많은 관측이 지역화폐 예산 받아내기 위해서 이렇게 무리하게 감액 예산안을 만들어서 예결위에서 통과시킨 것 아니냐 이런 시선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영원으로 할 건 아니다라고 솔직하게 고백하시는 것은 결국에는 지역화폐 예산 달라라는 얘기로 저는 그렇게 들립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은 뭐 어떻게 될지 또 다음 주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이 발의한 감사원장 탄핵안 국회 본회의에 보고가 됐는데요. 국민의힘은 사드 기밀 유출 감사에 대한 보복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왜 하는 겁니까? 크게 두 가지 사유가 있다고 할 수가 있겠죠. 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대통령 관저 예.
공사에 관련된 각종 의혹에 대해서 제대로 된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부분과 전 정권에 대해서 억지 그다음에 보복 수사성이 있기 때문에 감사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탄핵안을 발의하게 된 것이고요. 네. 저는 이 부분도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게 지금 그 공사 관련해서는 관저 공사 관련해서는 사실상 무자격자인 21g을 선정을 해서 공사를 진행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된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사실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이런 무자격 회사를 어떻게 누구가 추천을 해서 뭐 이 공사를 맡기게 되었나라는 부분인데 그럼 감사원장이 공개를 했어요 스스로. 거기에 대해서는 초점을 우리가 맞추고 있지 않다. 누가 추천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자체가 직무유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충분히 탄핵 사유가 저는 충분히 납득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납득이 되세요? 전 대단히 동의하기 어려운 게요. 사실상 이 감사원장 탄핵은 그동안에 이제 최재 감사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았지만 내가 누구로부터 임명받았는지에 구애받지 않고 소신껏 성역 없이 감사를 해오는 것에 대한 보복성 탄핵이죠. 자, 어떤 감사들이 있었습니까? 하나같이 민주당에 굉장히 뼈아픈 것이죠. 통계 조작. 아니 정부가 그렇게 통계 조작하면은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통계를 어떻게 믿겠습니까? 기업이 분식회계하면 상장 폐지되잖아요. 정부가 통계 조작하면요. 그거는 주식회사 대한민국의 상장 폐지 사유예요. 굉장히 큰일입니다. 국기문란이죠. 그다음에 탈원전 관련해서도 감사원 감사로 그 실상이 적나라하게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또 가장 최근에는 사드 군사기밀 유출도 감사원 감사 결과로 밝혀졌어요. 앞으로 곧 나오려고 하는 게 뭡니까? 최전방의 GP 불능화가 어떻게 위법하게 이루어졌는지 그 내용이 감사 결과가 나올 것으로 알려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찰나에 감사원장을 탄핵 소추하면 이제 직무 정지가 돼서 나머지 감사위원 6명의 인적 구성은 그 임명받은 주체나 성향을 우리 언론이 분석했을 때 3대 3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앞으로 감사원은 아무런 의사결정을 못해요. 더더군다나 누가 권한대행을 하느냐. 문재인 대통령 때 임명됐던 조은석 감사위원이 1월 15일까지는 권한대행을 하고 그 뒤로는 김인혜 감사위원이 권한대행을 하게 되는데 그 김인혜 감사위원 누굽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하고 검찰을 생각한다라는 책을 같이 쓰신 분이에요. 이거야말로 그러면은 국회는 원래 감사원장을 임명할 권한이 없는데 사실상 감사원장을 갈아치우는 것과 같은 결과를 내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탄핵소추가 남용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네. 하실 말씀 있으세요? 아니 좀 탄핵 소추를 남용한다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한마디 좀 말씀을 덧붙이고 싶은 거는 네. 탄핵이란 거는 국회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권한이죠. 지금까지 감사원장을 탄핵하지 않았다고 해서 탄핵할 사유가 있음에도 그것을 하지 않는 것 자체가 국회의원으로서의 책임을 저는 방기한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대통령 같은 경우는 얼마나 많은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습니까? 이승만 대통령 이후로 가장 많은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데 뭐 그렇다고 한다면 뭐 국회는 탄핵을 한다고 해서 그 자체가 크게 잘못됐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입장이 다르다고 해서 다른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감사원장이 탄핵된다고 해서 감사원의 기능이 마비된다는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네. 지금 최근에 보면 4급 고위 관리들 같은 경우에 이번에 감사원장 탄핵에 대해서 반대 성명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았다는 보도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감사원 내부에서조차도 감사원장의 탄핵에 대해서 동의하는 분위기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요. 이 코너 이름이 세변의 합인데요. 네. 우리 3명의 변호사들 중에 감사원에 근무해 보신 분 아무도 없잖아요. 네. 그러면은 감사원에 대해서 잘 아는 분들 말을 좀 경청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게 누굽니까? 역대 정부의 감사원장들입니다. 노무현 정부에서 감사원장이 됐던 전윤철 전 감사원장부터 지금 가장 최근에 최재형 전 감사원장까지 역대 4정부의 5명의 전직 감사원장들이 한 번에 공동으로 입장을 내서 이렇게 탄핵 소추하면 안 된다. 감사원을 정치적으로 흔들지 마라. 이런 탄핵은 부당하다라고 지금 입장을 냈잖아요. 그분들이야말로 감사원의 능력과 한계를 가장 잘 알고 있는 분들인데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이것은 탄핵소추권 남용이 맞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이번에는 검찰 탄핵입니다. 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의 지금 탄핵 소추안도 올라갈 예정인데요. 이 검사 3명의 직무가 정지되면 서울중앙지검 업무 차질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중앙지검장부터 시작해서 4차장 그리고 반부패 수사부장 아니겠습니까? 이들 검사들이 하고 있는 재판이 또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도 있고요. 대장동 사건도 있고 여러 가지 사건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뭐 중앙지검장이 탄핵이 되고 그다음에 업무가 중지가 되면
뭐 업무 공백이 생기는 게 아닌가라는 일각의 우려가 있긴 하죠. 네. 그럴 수 있긴 하겠지만 저는 그렇다고 해도 개별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들이 중앙지검장의 공백에 따라서 뭐 수사가 지연되거나 뭐 무리수를 둔다거나 그러진 않을 거란 생각이 들고요. 그래요. 수사는 수사대로 진행이 충분히 될 수가 있고 중앙지검장의 역할을 대행하시는 검사가 또 있지 않습니까? 또 대행자가 충분히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뭐 중앙지검장 탄핵으로 인해서 각종 수사가 지연될 우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기우일 뿐이고 중앙지검장 탄핵을 막기 위한 하나의 프레임으로 작동할 수 있지도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일단은요. 서울중앙지검장과 4차장이 동시에 탄핵소추로 직무정지가 되면 당연히 중앙지검의 수사 지휘와 공소 유지에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네. 자, 중앙지검장이 탄핵소추되면 1차장이 아마 직무를 대신할 텐데 중앙지검의 1차장, 2차장, 3차장, 4차장 있잖아요. 4차장도 동시에 직무정지가 돼요. 네. 그러면은 2차장, 3차장이 사실상 2명의 차장 몫을 해야 되는 겁니다. 중요 사건들은 계속 보고 올라올 건데 그만큼 당연히 적체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 언론에서는 벌써 어떻게 관측을 하고 있냐면 이재명 대표 선거법 사건 항소심에서 항소심 결심이 늦어질 수도 있다. 검찰이 입장을 정해서 항소심 구형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빨리빨리 결재가 안 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사건이 주는 본질적인 심각성이 뭐냐면 중앙지검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상당수의 사건들을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하고 지금도 공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대장동, 백현동, 위례신도시, 성남FC도 지금 중앙지법에서 사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중앙지검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 그 수장인 중앙지검장마저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와 기소에 이렇게 적극적이었다는 이유로 그 기관장을 탄핵소추로 직무정지시킬 정도가 되면 많은 검사들에게 상당한 겁박의 효과가 있을 수도 있다. 즉 앞으로 이재명 대표가 뭐가 될지 모르니까 알아서 잘하라. 라고 하는 시그널을 주기 위한 겁박의 목적이 아니냐. 이런 네. 부분이 사실은 가장 심각한 것이죠. 그래요. 이 국민의힘이 민주당 주도로 강행 처리된 해병대원 국정조사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원래는 좀 부정적인 입장이었는데 참여하기로 했어요. 이 국민의힘 참여 배경은 무엇인지 먼저 야당한테 들어봐야 될까요? 일단 국정조사에 참여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일단 환영을 하고요. 예. 사실 국정조사에 대해서는 뭐 지금 전가의 보도처럼 쓰고 있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라든가 그런 게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야당 중심으로 치러지게 되는 국정조사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을 느끼셨겠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 참여를 해서 어떤 네. 식으로든지 함께 하는 게 자기들 입장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일정 부분 실보단 득이 많다라는 생각을 하신 것 같고 어찌됐건 참여하게 된 마당에 저는 국정조사에 대해서 발목 잡는 행태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적극적으로 진실을 규명하는 게 국정조사의 목적이니까 네. 그에 부합하는 행동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왜 갑자기 참여하게 됐죠? 갑자기는 아니고요. 아, 예. 일단은 안보를 중시하는 보수정당으로서 이건 어쨌든 우리 군인이 그 복무 중에 순직을 했고 네. 그 순직한 군인에 대한 그 사망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의문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진실을 규명하는 데 협조해야죠. 네. 국민의힘은 한 번도 이 진실을 규명하지 않겠다고 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그동안의 국정조사 참여에 대한 고민이 있었던 것은 민주당이 독주하는 국회에서 청문회도 그 기능이 변질되는 걸 다 우리가 봐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월 21일에 그 해병대원 특검법 청문회 한다고 뭐 군인들 이렇게 증인으로 불러다 놓고 아니 무슨 아이스하키도 아니고 10분간 퇴장하라고 하질 않나. 그다음에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두 손 들고 한 발 들고 서 있으라고 해라. 이렇게 공개적으로 모욕성 내지는 조롱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서 진실이 밝혀진 게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쟁용 청문회 연장선상에서 정쟁용 국조가 될 가능성도 높다. 그래서 이제 좀 유보하면서 고민이 있었던 것인데 네. 지난 10월 2일에요. 국회 법사위에서 검사 탄핵 청문회를 할 때 그때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들어갔잖아요. 예. 6월 청문회는 앞서 말씀드린 건 안 들어갔어요. 10월 청문회는 들어가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임한 결과 거기서 뭐가 나왔습니까? 이화영 부지사가 자신의 변호인과 대화한 녹취록이 나왔죠. 네. 무죄 재판 로비 이런 게 언급된 녹취록이 나와서 결국에는 야당의 목적은 달성하지 못하고 오히려 새로운 범죄 수사의 단서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해병대원 그 국조도 국민의힘이 결국에는 들어가서 참여함으로써 야당이 정쟁용으로 오용하는 것을 막겠다라고 네. 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을 앞두고 국민의힘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특검법에 대한 언급을 자제하면서 전략적 모호성을 보이고 있는데요. 전략적 모호성, 이걸로 국민의힘 이탈표의 변수가 될까요? 두 변호사님? 너무 그럴듯하게 포장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요. 무슨 말씀이시죠? 저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과 관련해서 한동훈 대표가 이런 입장을 취하시는 게 본인의 그런 정치적인 미래를 위해서 괜찮은 전략인가 저는 싶어요. 이번에 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지나게 되면 재표결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간에 한동훈 대표를 상대하는 친윤계는 더욱더 거센 모습을 보일 게 분명한데 이것을 지금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이름으로 표장을 해가지고 입장 표명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만약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부결된다라고 네. 한다고 하면 저는 그것이 과연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앞으로의 정치 행보에 도움이 되는 결정일까 하는 생각이 들고 저는 모호성을 벗어나고 오히려 그 전에 본인의 입장 좀 분명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 한동훈 대표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 이러한 입장을 취하고 있구나. 당론대로 같이 가겠다라고 한다면 그 말씀을 분명히 해주시면 좋고요. 아니다. 나는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결정을 하기 위해서 나만의 길 가겠다라고 한다면 그런 결정을 분명히 밝혀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집권 여당의 대표이고 많은 당원과 국민들이 선택한 한동훈 대표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요. 모호한 건 민주당이 더 모호한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은 지금 12월 10일에 표결을 한다고 했는데 네. 그걸 또 미룰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머릿속에서 계속 주판알만 튕기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우리는 예전에도 봤습니다. 자, 김건희 여사 그 도이치모터스 특검법 1차 재표결할 때 국민의힘에서 현역 의원들이 낙천하면은 이탈표 많이 던질 거다라고 해가지고 시점을 조절해서 2월 29일 했었잖아요. 네. 통과됐습니까? 안 됐죠. 그다음에 그 해병대원 특검법 재표결할 때 21대 국회 막판에 하면 이미 낙선한 의원들이 들어가서 찬성표 던질 거다 해가지고 21대 임기 이틀 남긴 5월 28일 했잖아요. 통과됐습니까? 안 됐죠. 계속 그렇게 정략적 계산을 해서 표결 시점을 조절해 봤는데도 안 됐잖아요. 그런데 또 지금 주판알을 튕기고 있어요. 사실 이런 것이야말로 민주당이 언제 표결할지에 대해서 국민들이 예측할 수가 없는 그런 모호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네.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한동훈 대표가 지금 전략적 모호성을 견지하고 있다기보다는 이번 특검법은 그 특검의 내용이 민주당이 특검 사안을 13개까지 부풀렸다가 갑자기 또 두 개로 축소시켰잖아요.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게 도이치모터스하고 공초기. 명태균 씨 사안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명태균 씨 사안이 굉장히 지금 어디까지 갈지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어요. 국민의힘 당사가 압수수색도 당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지를 지켜볼 필요가 있죠. 만약에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파장이 커졌는데 선제적으로 무조건 안 한다. 라고 했을 때는 국민들께서 또 어떻게 보실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좀 유보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하실 말씀 있으세요? 고개를 끄덕이시는데요. 그래서 지금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들어보니까 예. 한동훈 대표가 어찌됐건 재표결을 앞두고 입장을 분명히 하신다는 말씀으로 들어서 네. 그 부분은 정말 다행인 것 같고요. 저는 그것이 그 결정이 한동훈 대표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의 미래도 함께 결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결정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로 불렸던 심평 변호사가 한동훈 대표가 사퇴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니까요. 친한계 인사가 대통령실이 입장을 내야 된다 이렇게 맞받았습니다. 심평 변호사가 주장을 했는데 왜 대통령실이 입장을 내야 되죠? 아니 그런데 이 심평 변호사에 대해서 자꾸 무슨 대통령의 멘토라는 둥 대통령의 멘토였다는 둥 네. 그런 언론의 수식어가 따라다니잖아요. 네. 그러면은 저는 대통령실이 입장을 꼭 내야 된다기보다도 이 심평 변호사 본인께서 네. 나에 대해서 두 번 다시 그런 단어는 쓰지 말아달라라고 좀 분명하게 천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 네. 그러면은 계속 대통령과 대통령실에 누를 끼치는 것 아닌가요? 그다음에 네. 이 기회에 좀 말씀을 드리면 이 심평 변호사는 대통령의 멘토라고 불리실 만한 자격이 있는지 매우 의문이 되는 그런 이력을 갖고 있는 분이에요. 단적으로 이분은 2020년 10월 월간 신동아에 이런 글을 기고합니다. 이재명은 일찌감치 우리 사회의 모순과 허위를 온몸으로 깨달으며 자라왔다. 어렵게 변호사가 되자 기득권과의 탐욕에 의한 사회 구조의 왜곡을 시정하기 위해 자신의 정치 인생을 걸었다. 이런 이재명이야말로 말 그대로의 순수한 진보다. 이렇게 이재명 대표를 아주 적극적으로 상찬하는 글을 기고를 해왔고 과거 2017년 대선 때도
문재인 캠프의 싱크탱크에 이재명 대표 쪽 인사 몫으로 참여를 하셨던 분이에요. 네. 이런 이력을 우리 언론에서 정확하게 안다면은 무슨 대통령의 멘토니 대통령의 멘토였다느니 그렇게 수식어를 붙이면서 대표성이 없는 이분의 말에 대해서 자꾸 그렇게 많이 보도를 하고 이러지 네.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방금 말씀하신 그 심평 교수가 이재명 대표에 대한 평가를 보니까 저는 그렇게 정확하게 평가하시는 분이라면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 자격이 저는 충분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우선 들고요. 조현선 변호사님이 굉장히 힘이 많이 들어가셨어요. 아, 이제 그런가요? 이 위증 교사 무죄 이후에 상당히 이 자신감이. 그래서 저는 심평 교수가 한동훈 대표 사퇴를 언급한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그 친한계를 자극할 만한 소재라고 할 생각이 들고요. 예. 그리고 이 친윤계의 입장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동조하는 속내를 그대로 드러내는 부분도 분명히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 표결 이후에는 아마 친윤계와 친한계 간의 그런 극한 갈등이 더욱더 첨예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네. 한동훈 대표께서 결정을 잘 하셔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퇴 결정이요? 사퇴가 아니라 예. 이번 재표결 절차에서 어떠한 입장을 취할지가 아마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민주당은 항상 기승전 특검인데 참 네. 국민들께서 들으시면서 피곤하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뭐 기승전 특검인데 특검은 근데 대부분의 국민들이 바라고 있어요. 제가 뭐 여기서 정확한 수치를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많은 국민들이 원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민 눈높이에 맞는 입장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아주 그 공방이 치열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조현선 변호사, 송영훈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